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당신에겐 아예 소름 끼치는 공포를 팔겠습니다. 나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놀이공원으로 소풍을 가면 항상 유령의 집을 찾아갔었다. 당연히 친구들은 무섭다고 거절했지만 매번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는 조건하에 억지로 끌려 들어가곤 했다. 내부에 장식되어 있는 기괴한 형상들과 음침한 분위기는 충분히 고객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타이밍 좋게 나타난 귀신이 괴성을 지르면 삽시간에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 물론 나는 예외였다. 아르바이트의 개념을 몰라 진짜 귀신이라고 믿었지만 그렇다고 무섭지도 않았기에 오히려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예, 넌 안 무섭니? 별로요. 근데 아저씨 진짜 귀신이에요? 오히려 당황하는 귀신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킥 웃어버리는 것이 소소한 재미였던 시절. 그 시절이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모래성을 이루었을 때는 고등학교에 갓 입학하고 몇 달 뒤였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에게 학교 지하 창고에 관한 비밀을 들었는데 밤마다 누군가가 지하 창고 안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괴담이었다. 나는 조건반사처럼 흥분했고 당장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몸이 근질거렸다. 정말 확인할 거야? 당연하지. 난 공포 따위 느끼지 않아.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친구들이 무색할 정도로 환하게 웃고는 지하 창고 앞 계단에 걸쳐 앉았다. 어두컴컴한 지하 계단을 막고 있는 거대한 철문을 멍하니 쳐다보는 것은 여간 심심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 챙겨둔 만화책을 읽으며 시간을 때우기로 결정했다. 그날 문 두드리는 귀신은 어디서 죽었는지 마지막 권을 다 읽고 내려놓았을 때는 벌써 아침이었다. 귀신은 개뿔. 그 사건으로 인해 나는 반짝 스타가 되었다. 아마 그때부터 공포를 무시하는 습관을 가졌을 것이다. 매 여름 쏟아지는 공포 영화들은 마치 다큐멘터리 같았고 무섭기로 유명한 게임들은 무표정으로 턱을 괴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가위 한 번 눌린 적이 없었기에 더욱 기고만장했는지도 모른다. 과거의 사진첩을 꺼내 정독한 효과는 곧 나타났다. 부쩍 자신감이 상승한 것을 소나기에서 느꼈다. 고지어 손잡이를 돌리자 육중한 소음이 허름한 건물 전체를 가득 메웠다. 예상외로 분위기는 밝았다. 고등학교 지하 창고처럼 어두컴컴할 거라는 내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다. 오히려 실소를 터뜨리게 하는 꽃무늬 벽지가 그 주인공이었다. 어서 오세요. 역시나 공포를 팝니다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다. 남들이 보면 지레 겁부터 먹겠지만 애석하게도 공포라는 단어는 이미 내 안중에 벗어난 지 오래였다. 내가 굳이 멀리서 찾아와 아무도 찾지 않는 듯한 이 허름한 건물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나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 때문이었다. 공포를 파는 것이 가능한가요? 다짜고짜 소파에 앉은 내게 녹차를 건네는 여자는 이곳의 주인장처럼 보였다. 온몸을 휘감는 로브를 걸쳤는데 마술사 같은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물론이죠. 못 믿으시겠다면 한번 체험해 보실래요? 가격은 얼마죠? 제일 싼 공포는 1,000원이고 제일 비싼 공포는 10만 원이에요. 그럼 적당히 만원짜리로 체험해 볼게요. 지갑에서 만원을 꺼내서 탁자 위로 내리쳤다. 힘이 들어간 것은 자만심 때문이었으리라. 여자는 묵묵히 돈을 집더니 한쪽 구석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 저 방이었구나. 저기서 아마 무언가를 준비해 나온다고 했었지. 나는 이미 지인의 경험을 듣고 온 뒤라 느긋하게 몸을 뉘고 다리를 꼬았다. 어디 한번 재주를 감상해 볼까? 호기심으로 가득한 시선은 여자가 들어간 방을 향해 고정되었다. 아직까지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순간 테이블에 있던 꽃병이 툭 하고 떨어졌다. 뭐야? 방심하고 있던 터라 살짝 놀랬다. 고개를 숙였더니 금사철 여러 송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내 잘못은 아니었지만 손을 뻗어 그것들을 집었다. 드문드문 유리 파편이 있어서인지 조금은 따끔거렸다. 괜히 오해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몸을 일으켰는데 정수리에서 무언가 이질감이 느껴졌다. 마치 거미줄에 머리카락을 갖다 댄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천장도 아니고 이 정도 높이에서 거미줄이라고. 확실한 사실은 무언가 내 머리 위에 떠 있다는 것이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여자가 밑에 있는 내 얼굴을 향해 초점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질감의 정체는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었다. 아이,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 아르바이트생이세요? 여자는 물음에 답을 하기는커녕 변함없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괜히 심술이 나서 같이 노려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다. 사실 박수라도 쳐주고 싶었다. 어느 귀신의 집에서도 겁주지 못했던 나를 잠깐 소름 돋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 목 주위에 있는 상처며 썩어 문드러진 피부가 너무나 사실적이었다. 아까 닫힌 문이 다시 열리고 처녀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 나왔다. 기다렸다는 듯이 소파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렸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아마도 뜬금없이 놀래 키려는 계획이었겠지만 놀이기구 같은 소파에 재미가 들려버렸다. 갈갈거리며 재미있어 죽는 내 표정에 겁주기를 포기한 듯 여자는 힘없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는 10,000원짜리를 꺼내어 도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저희는 공포를 파는 곳이지 재미를 파는 곳이 아니니깐요. 오히려 영업 방해를 하는 기분이 들어서 괜스레 미안해졌다. 하지만 내 잘못도 아니었다. 나는 정정당당하게 공포를 사러 왔고 주인장은 아직 공포를 내놓지 않았다. 그럼 10만원짜리로 체험해 볼게요. 여자가 올려놓은 10,000원짜리 위에 90,000원을 더 얹었다. 더욱 힘내서 나를 겁주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포함. 뭔가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것만 같았던 기대와는 달리 여자의 대답은 뜬금없었다. 이미 체험하셨어요. 네. 이벤트 중이었거든요. 10만원짜리 무료 공포 체험. 무슨. 얘들아, 그만 나와도 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소파 안에서 남자 2명이 기어나왔다. 소파를 움직인 것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몸으로 애썼는데 허탕을 치게 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10만원어치 겁먹은 표정을 지어 보일걸. 아직 반이나 남아있던 녹차를 순식간에 들이키고는 멋쩍은 듯이 일어섰다. 아,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그땐 제대로 된 공포를 드리죠. 네. 그럼 기대하고 있을.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를 맞은 듯 번쩍였다. 탁자 위에 놓인 10만원도 잊은 채 허겁지겁 문을 열고 나왔다. 왜냐하면 고작 소파가 흔들리는 것으로 1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했기 때문이다. 서서히 닫히는 문틈으로 가게 주인이 씩 하고 웃었지만 나는 이미 계단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어떤가요? 귀신을 직접 체험해 본 소감이. 2번째 이야기, 사이코패스. 제가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으로 일반인과 다른 뇌구조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떠한 특이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확실한 일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는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베스트셀러의 자리까지 오른 당신이 아닐 이유가 없다라는 책의 저자도 저라는 말입니다. 그 책은 분명 당신이 이해 못하는 발칙하고 엽기적인 행위의 주체가 당신이 아니게 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 모의 실험을 통해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끌어낸 확실한 결과입니다. 똑같은 자극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은 반응을 이끌어낸 제 실험은 상당한 화제를 불러 모은 것을 압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던 사람들도 제 실험들 위에서는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 성격과는 관계없이 똑같이 제 실험의 결과 도출. 즉, 발칙하고 엽기적인 행위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신성한 재판장 안에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그럼 계속하지요. 결국 제가 평생에 걸쳐 배운 심리학의 한 가지 진리는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짓을 저지르더라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평소 점잖은 신사 하나가 어느 후진 뒷골목 한 구석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시체를 강간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만 주십시오. 그러면 결과에 승복해 항소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이 있기 2달 전 저는 문득 어떤 심리학적 호기심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외신을 통해 접한 사건 사고 뉴스를 보고 난 다음이었을까요? 사고를 당해 뇌 반쪽을 잃어버린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을 상실했더군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그 상황에 연상되는 기발한 화제를 연속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저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혹시 전증 증후군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혹여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쟁 증후군은 불안 증세의 하나로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이 전쟁의 원인이 되어 발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남북전쟁 당시 의사들이 전쟁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쓰였던 방법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요. 그 당시 의사들은 뇌에 대한 해박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뇌의 구조나 기능, 이름까지도 그때에 명명되어 비밀이 서서히 파헤쳐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의사들은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수술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것은 공포를 주관하는 변연계 내의 구조인 편도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충격적인 시술이었습니다. 그때 시술을 받은 건 군인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지친 민간인들은 자처해서 그 시술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 사이코패스, 아닙니다. 수술은 거의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공포에 시달려 불면증을 앓고 있던 환자들은 놀랍도록 호전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이 묻어져 조금 무뚝뚝한 사람이 되긴 하였지만 어쨌든 그만하면 성공적인 수술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변연계 내의 제거 시술 결과는 굳이 제가 실험하지 않더라도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미 뇌의 반응이 사람의 감정을 결정한다는 것을 밝혀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앞서 그들이 해보지 못한 심리학적 실험이 문득 떠올랐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떠오르는 머릿속의 의문을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TV를 보고 있던 저는 그때 떠올린 기발한 실험 하나가 제 인생을 좌우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계속해서 그 실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미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 이룩해 해낸 심리학적인 부문의 발전은 지극히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험만큼은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실험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요? 대체 여태까지 뭘 들으신 겁니까? 그 여자는 부차적인 희생이었을 뿐입니다. 실험의 대상은 저였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부양할 부모님도 계시지 않은 제게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고 누가 말렸겠습니까? 절친한 친구, 닥터 리, 그는 제 실험을 손수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때 저는 극심한 갈등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수술을 하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네. 실험의 시작은 저를 사이코패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유전적 결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뇌구조는 감정과 이해 감각을 담당하는 전두피질과 측두극의 회색질이 현저히 작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느끼고 싶어도 남들을 이해하고 싶어도 신체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함을 후천적으로 만들게 된다면 저는 남북전쟁의 시술자들처럼 뇌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당신이 아닐 이유가 없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리 오만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만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선천적으로 획득한 감정의 부산물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저는 정상적인 뇌활동을 영위하면서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가지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기억의 잔재로만 남아 있습니다. 감정의 동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수술을 받고 난 이후 저는 분노와 충동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감정은 느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기억을 가진 완전히 다른 인격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판장 위에 올라오지 않은 사실이지만 수술 이후 10명 남짓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닥터리를 시작으로 성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충동이 떠오를 때마다 어디론가 나가 사람을 죽여왔습니다. 저는 달아오르는 몸을 주체하지 못해 그 골목에서 여자를 덮쳤습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달아오른 몸의 반응에 따라 여자를 원했을 뿐입니다. 여자가 반항하기 시작하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여자는 단지 괘씸해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엔 앞서 말한 살인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그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의 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건은 그 실험의 오류가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제가 아닌 그 어떤 누가 똑같은 수술을 받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사이코패스로 만든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적 세계의 개척을 위한 어느 심리학자의 열정에 죄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일까요? 따라서 심리학적 견해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정상적이지 않은 몸의 반응, 즉 정신적인 문제의 이유만이 범죄의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스스로에게 감시 조치를 취할 것을 말하는 바이고 무죄를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버스의 귀신. 저희 아버지의 지인분께서는 사업을 하시다가 병을 얻으셔서 사업을 그만두시고 차츰 몸이 회복됨에 따라 놓을 수만은 없겠다 싶어서 용돈도 벌고 무료함도 달릴 겸 버스 기사 일을 하십니다. 올해로 한 10수년을 하신 분이신데 때는 재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엄청난 호우로 인해서 전국 곳곳이 물난리로 몸살을 앓고 있던 때죠. 그런데 그날따라 무척 더웠다고 합니다. 버스 안에서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후덥지근함이 도무지 가시지 않을 정도로 더운 날씨. 아버지 지인분께서 그날 마침 막차를 몰게 되셔서 버스가 아주 꽉꽉 들어차는 바람에 더더욱 덥고 습한 거다라고 생각하셨죠. 줄줄 흐르는 땀을 닦고 싶은 마음 충천했으나 운전대에서 손을 놓을 수 없으니 거의 탈수하다시피 땀을 계속 흘리셨다고 해요. 그냥 어서 차고지에 도착하여 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 씻고 쉴 생각만 하며 열심히 운행을 하시다 보니 종점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고 남은 손님이 없는 것을 인기척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경력이 10년도 더 됐으니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청에 마저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있는 모든 불을 소등하고 남은 정류장들을 모두 지나쳐 여의히 종점을 향해 운행하셨는데 갑자기 부조가 울리는 겁니다. 다른 도시들은 모르겠지만 서울버스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부조가 낮은 위치에 있는데 일반적인 부조와 다르게 띵똥띵똥 이렇게 울리고 일반 부조는 피하고 울립니다. 아버지 지인분께서는 인기척으로만 파악한 것이 잘못된 줄 알고 서둘러 남아있는 승객에게 알고 계신 줄도 모르고 불을 딱 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맨 뒷좌석 한 줄로 쭉 이어진 곳 있잖아요. 그곳에서 뭔가 우당탕 구르는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문득 들은 생각에는 불을 꺼서 어두워지는 바람에 발을 헛디딘 줄 알고 급히 거울을 통해 확인하시면서 손님 괜찮으세요? 지금 얼른 불 켜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불을 켜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울로 확인해봐도 손님은 남아있지 않고 누군가가 두고 내린 듯한 가방만 의자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고 해요. 누가 숨어서 장난치는 줄 알고 조금 엄한 목소리로 이러셨다고 합니다. 운행 방해하시다가 인사사고라도 나면 책임이라도 지실 겁니까? 라고 호통 아닌 호통을 치셨는데 역시 아무런 대꾸조차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엄청나게 더워서 불가마를 연상케 했던 버스 안이 정말 잔인하리만큼 싸늘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부조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울로 확인을 해보아도 전혀 사람 흔적조차 없이 굉장히 일신연스러운 버스 내부의 모습만 거울에 비추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거울을 보고 있는 와중에 부조가 또다시 울린 겁니다. 그제 아버지 지인분께서도 사람의 짓이 아니구나 싶어서 버스를 차고지에 도착하자마자 주차구 뭐고 문을 열고 시동만 꺼버린 채 버스에서 나오려고 하는 찰나 부조 소리가 흔히 듣던 일반 부조가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장애인 및 노약자 전용 부조 소리인 것을 확인하시고 시선을 조금 내려보셨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괴상하고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시체처럼 온몸에 사지가 뒤틀려 있고 구멍이란 구멍에선 피가 솟구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형상의 괴물체가 허우적거리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만 정신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차고지 내에 있는 휴게실이었고 아침 일찍 출근한 동료 기사분들께서 버스가 아무렇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보고 가서 확인해보니 버스 안에 저희 아버지 지인분께서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해 서둘러 휴게실로 모셔오셨다고 했습니다. 심한 탈수로 인한 환각 증상이라고 하는 기사님도 계시고 원래 종점으로 향하는 길이 워낙 음침해서 귀신이 있을 법하다면서
저 버스를 운행하다가는 큰 사고가 날 거라는 기사님도 계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환각이라 하여도 너무나 생생한 그 모습에 치를 떨며 한동안 운전대를 잡으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트라이앵글. 중학교 때 음악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음악실의 뒤쪽 벽에는 찬장 같은 선반이 있었다. 평소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안을 엿보면 굉장히 낡은 누군가 손으로 쓴 악보라던가 완전히 색이 변색된 낡은 교과서 같은 것이 있었다. 날짜를 보면 시와 34년 정도의 엄청 오래된 자료였다. 아무래도 수업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버리려야 버릴 수가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중 오른쪽 아래에는 서랍이 있었다. 안에는 역시 낡은 캐스터네츠나 피 같은 악기, 그리고 여기저기 녹이 슬어 완전히 갈색이 되어버린 트라이앵글이 들어있었다. 당시 그 음악실에는 괴상한 소문이 있었다. 6시가 지나고 나서 이 음악실에서 그 갈색 트라이앵글을 3번 치면 벽에 붙어있는 작곡가들의 초상화가 일제히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친구 A가 여자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다 분위기가 고조돼서 이것을 시험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겠다고 말해버렸다. 혼자 가면 증거가 남지 않아서인지 A와 같이 농구부였던 나는 제발 같이 가달라는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었다. 음악실은 평범한 다른 교실처럼 문이 2개 있었다. 칠판 쪽에 앞문과 뒷문. 뒤쪽 문은 나무 풍금과 쇠 풍금이 있어서 발 디딜 곳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드나들 때도 학생들은 앞문으로만 다녔다. 뒷문은 언제나 잠겨 있었다. 그런 탓에 방과 후 음악 선생님은 앞문은 반드시 열쇠로 문을 잠그지만 뒷문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합창부의 친구에게 부탁해서 뒷문으로 두도록 했다. 그리고 선생님 몰래 뒷문을 열고 풍금들도 조금 밀어서 안쪽으로 넣어두었다. 그리고 어느 날 농구 연습이 끝나고 우리는 음악실로 들어섰다. 초여름이었기에 6시라고는 해도 아직 제법 밝았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무서웠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데려오고 싶었지만 A는 그걸 반대하는 녀석도 있을 것 같아 싫다고 해서 결국 우리 둘만 가게 된 것이었다. 서랍에서 트라이앵글을 꺼내고 A가 트라이앵글을 친다. 챙챙챙 겁내면서 초상화를 이리저리 확인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변화는 전혀 없는 것 같다. 3번째로 쳤을 때의 울림도 잦아들고 칠판 위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뿐이다. 나는 이 분위기만으로도 무서웠다. 음악실의 분위기가 단숨에 대단히 무거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A는 전혀 무서워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가? 라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계속 트라이앵글을 친다. 챙 4번째, 챙 5번째. 나는 떨면서도 A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다. 챙 6번째. 6번째는 갑자기 A가 트라이앵글을 손으로 쥐어 소리를 멈췄다. 나가자. A는 트라이앵글을 내려놓고 내 소매를 끌어당겨 문 쪽으로 끌고 갔다. 얼굴에 미소는 사라져 있다. 왜 그래? 괜찮으니까 일단 나가자. 나는 꽤 강하게 끌려서 음악실에서 복도로 나갔다. 이 녀석은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음악실에서는 나왔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생각해서 나는 A에게 묻기로 했다. 뭔가 나와. A는 내가 말하려던 나왔어? 라는 말을 멈추고 싶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평정을 잃고 있던 탓에 호흡이 가빠져서 획하고 숨소리를 냈던 것이다. 무서워하고 있다. 정말로 A가 겁에 질려 있다. 모습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고 격려하며 같이 학교에서 나왔다. 그 사이 A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어쨌거나 공원까지 갔다. 벤치에 앉아 A가 안정을 되찾길 기다렸다. 여기에서는 학교가 보이지 않는다. 생각해보니 음악실에 트라이앵글을 그냥 던져놓고 와버렸다. A는 잠시 동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나도 어쩌면 좋을지 몰라 가만히 있었지만 개를 끌고 산책하는 아저씨가 한 명 지나간 것을 언뜻 A가 보았기에 그것을 계기로 물어보았다. 나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 어떤 그림이 움직였던 거야? 베토벤. 기타원. 뭐? 그러니까 기타원이었다고. 칠판 쪽의 창문 쪽에는 무엇인지 모를 서류가 들어있는 자루가 몇 개인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어째서인지
애완동물 사료인 비타원의 가장 큰 사이즈 봉지였다고 한다. 거기에 프린트된 개의 그림이 눈을 새빨갛게 치켜뜨고 A를 째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의심스러웠다. A는 나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기한 것인가 싶었던 것이다. 내일 학교에 가면 내가 벌벌 떨던 모습을 소문내서 놀리려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다음날 학교에서 A는 아무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갔던 내가 여자아이들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을 잔뜩 받았다. 결국 바닥에 버려진 트라이앵글 때문에 침입이 발각되었다. 하지만 내가 함께였던 것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무실에 A만 불려가서 꾸중을 틀었다. 그때 A가 음악실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끈질기게 부탁한 덕에 선생님은 비타원 자루를 치워버리고 그냥 평범한 자루를 그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어쩌면 A가 말했던 것은 모두 사실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도 비타원 상표의 개가 무섭다. 5번째 이야기. 보어망. 이번 하반기 실적도 황성미님이 1등이네요. 박수와 환호 소리가 울려 퍼진다. 황성미가 웃으며 한 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흔들었다. 상패를 받는 손길이 익숙해 보였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 다음 차례는 항상 나다. 사람들의 눈길이 자연스레 내게 쏠린다. 2등은 정미소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아까보다는 조금 작은 환호와 박수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웃는 얼굴로 상패를 받아 흔들었지만 솔직한 심정 같아선 내 손에 쥔 이 상패를 집어던지고 난장판을 버리고 싶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순위는 1등인 황성미와 그 다음인 나였지만 단순한 순위 노름을 뺀 순수한 실적을 계산하자면 난 그녀보다 한참 밑이었다. 불공평하다는 생각과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성미는 특별한 말재주가 있는 것도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분위기도 없었지만 언제나 그녀는 압도적인 실적차로 보호망이란 칭호를 따냈다. 첫째를 임신하면서 끊었던 담배가 생각난다. 난 언제나 상하반기 실적 발표가 끝날 때마다 며칠 동안 끊은 담배와 술을 부여잡고 시간을 낭비하곤 했다. 실적 발표와 상패 수여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해산하자 황성미가 내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점심때가 되어가네요. 저랑 밖에 나가서 식사라도 하실래요? 나는 항상 그랬듯 끓어오르는 속을 주체하며 애써 웃고 아니요, 괜찮아요. 고객님과 미팅이 있어서요 하며 대답한다. 사실 약속 같은 건 없었다. 그저 황성미와 얼굴을 마주보고 먹는 밥은 어떤 산의 진미든 목구멍 속으로 넘어가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요? 뭐 그러면 다음에 봐요. 그렇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언제나 내게 보이는 저 웃음이 날 깔보는 비웃음처럼 느껴진다. 누가 얘기했던가? 가장 비참한 건 내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나 혼자 경쟁심 느끼며 견제해왔던 것을 나 혼자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걸 알게 되었을 때라고. 언제나 황성미는 그런 비참한 감정을 내게 선사해왔고 그녀에 대한 적개심이 커져갈수록 나 스스로에게 느끼는 환멸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평소대로라면 난 근처 술집에 들어가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담배를 피우다 지쳐 집에 들었겠지만 오늘은 다르다. 대체 어떤 수로 그녀가 보호망 이름을 따냈는지 알아내야겠다. 황성민은 37살의 중년이 가까워져 온 주부다. 보통 보험 장사를 하는 아줌마들은 부업주로 보험 판매를 하지만 황성민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고객들을 만나 상담을 해준다. 아, 보험 그런 거 안 든다니까요. 중년 부인의 신경질적인 목소리. 이런 고객은 응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아니요, 일단 제 말을 들어보시면. 황성미의 대답이었다. 베테랑 보험 외판원으로서 평가하자면 황성미의 대답은 직무유기급이었다. 말을 들어보긴 뭘 들어봐요. 우리 애들은 튼튼해서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됐고 나가주세요.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진다. 아마 황성미가 쫓겨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문에서 얼굴을 떼내고 계단 쪽으로 황급히 내려갔다. 아이들은 한창 뛰놀 때라 병에 걸리지 않아도 불의의 사고나 그런 것에 다칠 수 있잖아요. 저희 아이사랑 보험은 모두 불의의 사고 같은 걸 언급하며 법 주는 방식은 효과가 좋은 편이지만 저런 억센 아줌마 스타일의 고객에겐 오히려 마이너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니,
이 여자가 초대도 없이 대뜸 찾아와서 무슨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요? 나가요,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림과 동시에 황성미가 튀어나왔다. 어떻게든 무마해보려 아무 말이나 주워 삼키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엄마, 나 학원 다녀올게. 앳된 남자아이 목소리다. 황성미가 다급한 투로 얘기했다. 아이 학원 보내시나 봐요. 똘똘하게 생긴 게 공부도 잘하겠네요. 좋은 선택이었다. 아줌마의 목소리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으니까. 그래요. 애가 학원 다니느라. 저녁 9시가 되어서 집에 도착하면서도 힘들단 말 한마디를 안 한다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요즘 치안도 안 좋아서 밤길이 위험한데 조금 불안하지 않으세요? 다시 아줌마의 목소리가 매서워졌다. 너무 빨리 화제를 돌린 게 문제였다. 아, 됐다니까. 나가기나 해요. 이건 제 명함인데 나중에 혹시 생각 바뀌시면 연락주세요. 황성미가 닫히고 있는 문 틈새에 명함을 던져 넣었다. 저건 좀 화려한 솜씨인데. 황성미는 목표물을 아이로 바꾼 듯 아이에게 말 걸었다. 예, 아줌마랑 같이 타고 가자. 나는 불이 나게 계단을 통해 내려갔다. 자칫하면 황성미를 놓칠 수도 있겠는데.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여러 얘기가 오갔다. 학원 어디 다니니? 언제 마치니? 아이에게 보험이라도 팔아치우려는 생각인가? 내 다리는 물론 엘리베이터보다 느렸고 7층이나 되는 계단을 내려갔을 땐 저기 멀리에서 아이가 학원 버스를 타는 모습이 보였다. 놓쳤나? 이런 낭패인데. 나는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봤다. 화술로 보나 눈치로 보나 확실히 황성미는 보험한 감은 아니었다. 검은색 중형차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왔다. 황성미의 차였다. 나는 불이 나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가 몰고 나온 남편의 차를 타고 황성미의 뒤를 밟았다. 이상했다. 황성미는 학원차의 뒤를 따라다니다 학원 앞에 차를 세우고 온 차에서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 저녁때가 지나고 있었지만 황성미는 그저 차 안에서 학원 쪽만을 표정 없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 저녁 8시 30분이 되자 학원 문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아이들이 차에 타고 출발하자 황성미는 조용히 학원 버스를 따라 차를 몰았고 나도 차의 시동을 켜고 차를 출발했다. 갑자기 황성미가 방향을 틀었다. 학원 버스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다. 황성미를 따라 차를 몰자 익숙한 건물들이 눈에 띄었다. 낮에 방문했던 그 아파트다. 황성미는 도로가에 차를 세웠고 나는 주차장에 황성미가 보이는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갑자기 황성미의 차 문이 열렸다. 황성미는 차에서 나와 차 뒤쪽의 트렁크로 다가갔다. 트렁크를 열고 황성미가 꺼낸 건 검은색의 천이었다. 황성미는 테이프도 함께 꺼내더니 차의 앞뒤 번호판에 검은색 천을 붙이고 다시 차에 들어갔다. 대체 어떤 속셈인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처음으로 차에서 내려서 한 일이 번호판을 가리는 일이라니. 저편에서 학원 버스가 덜컹하는 소리를 내며 멎다.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가 멈추더니 아이들이 내려 허리를 숙이고 인사했다. 차는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갔고 그 아줌마의 아들이 혼자서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황성미의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조그만 아이를 향해 차를 몰았다. 내가 차의 경적을 울리려 했지만 시동을 꺼놨던 걸 깜빡했다. 아이의 몸이 하늘을 날았고 황성미는 차와 함께 골목으로 사라졌다. 순간 고민되었다. 황성미와 차에 치여 쓰러진 아이 중 무엇이 더 중요할지 머릿속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나는 나도 모르게 황성미의 일을 더 우선순위로 잡았고 차의 시동을 걸려고 했다.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와 황성미가 사라진 골목 쪽으로 뛰어갔다. 골목 안에선 황성미가 번호판을 가린 천을 수거한 뒤 트렁크에 넣고 있었다. 난 살며시 전봇대 뒤로 걸어가 숨었다. 얼만큼이나 기다렸을까? 구조대 차량의 소리가 들리고 낮에 봤던 아줌마의 통곡 소리도 들렸다. 구조대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어지자 황성미의 주머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여보세요? 놀라울 만큼 침착한 목소리.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감정 없는 어투였다. 아, 고객님. 보험 가입하신다고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네, 그럼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병원이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를 하고 있을 때도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전화를 끄는 지금은 소리만 없다 뿐이지 폭소하는 악마의 얼굴을 본 느낌이다. 거기 누구야? 황성미가 이쪽을 쳐다보며 소리 질렀다. 내가 전봇대 밖으로 나오자 황성미가 놀란 말투로 말했다. 정미수 씨. 내가 몸을 떨며 대답하지 않은 채 그녀를 쳐다보고 있자 황성미가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보험 안 드셨었죠?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 뛰어난 언변도 사람을 끄는 매력도 없는 그녀가 어떻게 보험왕이 되었는지. 6번째 이야기. 만병통 치약. 나는 병원에 있다. 30이 조금 넘는 내 짧은 인생을 마치기 직전이다. 몸은 새파랗게 썩어 들어가고 코는 문드러져 보기 역겹고 잠에서 깰 때마다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사라진다. 너무도 억울하다. 처음부터 걸릴 병이었다면 억울하지는 않지. 난 누군가의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처방도 불가능한 불치병을 앓게 되었다. 그래, 그때가 벌써 6년 전인가. 그럼 아버지, 먼저 나갈 테니 운전 조심하시고요. 퇴근 늦어지시면 꼭 문자 해주세요. 그렇게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애써 모른 채 하고 집을 나와 역 앞에 도넛 가게에 들어갔다. 이거랑 이거. 매일 오는데도 메뉴 이름은 생소해 그림을 짚어가며 주문을 했다. 항상 같은 메뉴. 두꺼운 샌드위치 하나와 약간 쓴맛이 나는 커피. 바로 이 커피가 문제였다. 잔돈은 팁으로 줄 정도로 바쁜 와중에 받아든 음식들을 챙겨 달려나갔다. 그리고 가까스로 지각을 면하고 자리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한 입 먹고 커피를 홀짝 마신다. 컴퓨터를 켜고 하루 일정을 확인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커피 향이 평소보다 진한 것 같다. 평소라면 샌드위치를 다 먹고도 커피가 3분의 1 정도 남을 텐데 그날은 샌드위치를 절반도 채 안 먹었는데 커피를 전부 마셔버렸다. 그리고 시작된 구역질. 단순한 구역질이 아닌 온몸에는 고통을, 머리에는 깨질 듯한 두통을 수반하는 구역질 끝에 나는 기절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 가족들은 심각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나 어디 안 좋대요? 에서 약간 웃어 보이며 묻는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끝으로 다시 올라오는 구토감에 정신을 잃고 만다. 다시 일어났을 때에는 한결났다. 시간은 새벽. 곁에는 아버지 혼자였다. 아버지는 왠지 슬픈 눈이다. 아버지, 그렇게 우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픈 게 불효인 건 알지만 아버지가 그런 표정 지으면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건 저니까요. 아버지와 나 사이는 각별했다. 내가 중학생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분을 고르다는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 힘껏 끌어안았다. 어머니가 유달리 싫었던 것이 아니다. 그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적어도 내겐 고민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라는 것이었다. 너 죽는단다. 아버지는 애써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애써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셨으면서 얼굴은 말을 마치자마자 심각하게 일그러져 금방이라도 땅을 치며 오열할 것만 같았다. 참 부르자네요. 저 아버지가 보기엔 어때요? 아버지 전직 의사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표정을 견디기 힘들어서 가벼운 놈을 던진다. 그런 내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간다. 마약이래. 요즘 새로 떠돌고 있는 종류인데 하루가 멀다고 먹지 않는 날이 없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죽는단다. 그것도 먹는 동안에는 몸이 점점 썩어가 몇 년 안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마약이래도 끊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래, 10년 넘게 피워오던 담배도. 원래 술은 잘 마시지 않았지만 술 역시도 안 한다고 결심한 즉시 난 그것을 해내고 많은 인내심이 있었다. 술, 담배 따위는 물론이고 기존의 마약과는 성격 자체가 달라. 어떤 미치광이가 여러 종류를 혼합해서 만든 모양인데 이건 강도 자체가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라. 이걸 끊느니 목숨을 끊는 게 더 쉽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약 가격도 가격이지만 도대체 어쩌자고 널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아빠는 말이다. 그놈을 절대 용서치 않을 거야.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물론 알고 있다. 아버지의 절대 용서치 않을 거야의 의미. 남자애 치고 세일러문 안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었을까? 어렸을 때 바로 와닿던 세일러문의 대사.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착하게 살면 상이,
나쁘게 살면 벌이 내려지도록 할 거라는 굳은 의지.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만든 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고 그 놈과 싸우겠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처음 1년간은 그렇게 아파 쓰러졌던 게 이상하리만치 멀쩡했다. 그리고 곧 내가 멀쩡했던 이유가 드러났다. 아버지를 포함한 내 가족들이 내 음식에 몰래 약을 타넣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난생 처음 아버지에게 역정을 내고 금식에 들어갔다. 금식에 들어간 지 16시간째. 나는 구토감과 극심한 고통으로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너무 억울했고 미안했고 나약한 자신이 자신에게 커피를 타준 아르바이트 스니 이 약을 만든 놈이 또 신이 원망스러웠다. 신은 권선징악이란 말도 모른단 말인가. 평생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곤 말 못하겠지만 누군가의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마약이라니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인가. 범인과 싸우는 일은 아버지에게 맡겨두고 나는 약과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퇴원을 해서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악착같이 벌어서 약을 사게 되었다. 하지만 약값은 언제나 부족했고 아버지는 묵묵히 계속 늘어나는 내 필요량만큼의 약을 구해주셨다. 3년째, 이제 6시간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어지럽다. 약의 필요량이 1년째보다 4배가 되었고 정신도 맑지 못해 회사도 그만뒀다. 4년째, 회인이라는 단어는 나를 수식하기 위해 생겨난 단어리라. 이제는 그저 약으로 연명한다는 느낌이다. 약은 점점 더 많이 먹고만 있는데 몸 안쪽이 불같은 느낌은 지워지지가 않는다. 5년째, 약을 줄여도 되겠다. 몸이 많이 썩어서 그런지 약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 6년째, 이제 약을 먹어도 극심한 고통이 뒤따르고 하루의 제정신인 시간이 3, 4시간으로 줄었다. 그나마도 안 먹으면 당장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단다. 이놈의 약과 싸우는 6년간 아버지는 다른 놈과 싸우고 계셨을까?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 매번 차려준 아침 모른 채에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고 싶은데 밥이 없는 놈으로 만들어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해줘야겠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잠들었을 때 다음이 마지막이란 것을 짐작하며 눈을 감는다.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아버지를 제외한 내 가족들. 아내는 물론이요. 10살 난 아들놈까지 표정이 복잡하다. 아버님이셨어요. 한참을 지나고야 입을 연 아내의 말은 뜬금없고도 엉뚱한 말이었다. 무슨 소리야? 없는 힘을 겨우겨우 짜내어 개미 소리로 묻는다. 약을 만든 사람도, 유통한 사람도, 당신에게 그 약을 맨 처음 먹인 사람도 모두 아버님이셨어요. 그래, 그랬구나. 다행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다행이라니요. 아버님은 미치셨어요. 그동안에 분명 쉴 새 없이 욕지거리를 하는 아내. 그래, 아내는 이해 못하겠지. 아버지가 날 죽이려 했다면 필시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터. 만약 아버지가 사약을 먹으라고 했어도 난 그렇게 했을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지금 아버지가 어디에 있냐는 거야. 그 마음속 물음의 대답이라도 하듯 아래 뒤로 보이는 TV에서는 신종 마약을 개발해 유통한 70대 전직 의사가 체포되어 연행되고 있었다. 마지막 정도는 보고 가셨어야죠. 6년간 저를 속이신 것보다 지금 곁에 없으신 게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는다. 한 달 후 병원의 옥상에서 의사 둘이 대화를 나눈다. 그 환자 분명히 6년 살았지. 제법 나이가 있어 보이는 남자는 즐거운 듯 물었다. 그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고통은 비싼 치료 약값보다도 극심한 고통 때문에 요절해버리는 병인데 맨 처음 건강검진 결과를 보내드릴 때 분명 2주라고 적어 보냈는데 쪽팔리게 됐지 뭐야. 그거 선배가 아니라 누가 보냈어도 그랬었을 거예요. 저는 일주일로 고치라고 말하고 싶었는거려. 몸이 안쪽에서부터 썩어갔을 텐데 어떻게 버틴 건지 그저 정신이 강하단 말 말고는. 두 남자는 계속 이야기를 나눈다. 우편함을 열어본다. 며칠 전 가족들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모양이다. 무거운 신음이 터져 나온다. 마음이 좋지 않다. 그 길로 병원으로 들어간다. 이미 사표를 냈지만 근 25년을 근무한 그였기에 동료 의사들에게 부탁해서 병원 출입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 약을 하나 만들었다. 기존에 가장 강한 마약들을 조금씩 섞고 강력한 진통제와 몇몇 실험 중인 약품들을 섞어 만든 약인데
다른 건 몰라도 진통의 효과는 세상 무엇보다도 강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고통을 없애는 약이 아닌 잊게 하는 약, 몸을 치료하는 약이 아닌 썩어도 모르게 하는 약, 언젠가는 죽음을 겪을 터였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아들을 살려내는 건 나니까. 아들이 매일 들르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에게 현금 100만 원과 함께 약을 먹여달라고 부탁을 한다. 1년째 아들이 나았다. 동료 의사들에게 아들의 병에 대한 건 철저히 숨겨달라고 부탁했다. 2년째 아들이 난생 처음 화를 내었다. 너무도 감격스럽고도 원통했다. 3년째 치료비가 부족하다.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았으나 약을 팔기 시작했다. 4년째 약을 팔기가 어려워졌다. 치료비는 사채를 끌어다 충당하고 있다. 5년째 거의 모든 관계자가 감옥에 들어갔고 계속되는 수사 중에도 약이 필요한 나로서는 걸리지 않을 방도가 없었다. 6년째 체포되었다. 그리고 난 그 신이란 놈을 절대 용서치 않았다. 이주수명의 아들을 6년 동안 살게 했다. 내 아들은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다만 내가 신에게 진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아들의 마지막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6년간의 세월간 평생을 일구었던 가정은 한순간에 와해되었고 모아둔 재산은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빚은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 늘어버렸다. 그럼에도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나마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더 살게 해줄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뿐이었다.